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복군주 근초고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활동했을 당시는 한반도 북부의 한 군현들이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드디어 서로 국경을 직접 맞닿게 되었고, 그 결과 각국이 수백 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반도 남부의 막대한 영향권을 구축하고 더불어 고구려와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면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룩하여 삼국시대 초기를 주도했던 근초고왕. 지금부터 그의 일대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46년 백제의 12대 임금인 계왕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부여구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니 이 인물이 바로 백제의 13대 임금인 근초고왕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체격이 크고 용모가 기이하였으며 식견이 넓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백제의 새로운 임금이 된 그는 선대왕들이 쌓아놓은 국력을 바탕으로 곧장 활발한 정복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면서 잠시 동안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황해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가 처음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지역이 바로 황해도 남부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근초고왕은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때 그의 목표는 바로 가야였습니다. 그리고 369년 3월이 되자 그는 장수 목라근자, 사사 노괴 등을 보내 드디어 가야지방 공략에 나섰고, 그 결과 비지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모두 평정하여 가야지방을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장 군사를 돌려 당시 전라도 남부지방에 있던 친미다래를 침공하여 이들을 도륙했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비리, 피중, 포미지, 반고, 4개의 읍이 스스로 항복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방정벌을 성공적으로 마친 근초고왕은 백제의 영향권을 가야지방과 오늘날의 전라도 지역까지 크게 넓히면서 순식간에 백제를 한반도 남부 지역의 최강자로 급부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369년 9월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갑자기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근초고왕은 곧바로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고구려군을 격퇴시킬 것을 명령했고, 이에 태자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다가 고구려로 도망갔던 사기라는 인물의 도움을 받아 치양이라는 곳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태자는 고구려군 5,000명을 포로로 잡은 후 노획한 물건들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더 나아가 후퇴하는 고구려군을 수곡성 서북쪽까지 추격하였죠. 하지만 이때 부하인 장수 막고해가 일찍이 도가의 말에 만족할 줄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얻은 바도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태자는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오늘 이후로 누가 다시 이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는 군사를 돌려 다시 백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는 고구려와의 첫 대규모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였습니다. 이후 근초고왕은 369년 11월 한수 남쪽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인 황색 깃발을 가지고 군대를 크게 사열하여 백제의 위상을 만방에 떨쳤는데요. 하지만 고구려의 위협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371년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또다시 군사를 보내 백제를 침공해왔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근초고왕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출정하여 오늘날의 예성강인 폐하의 복병을 숨겨두었고, 얼마 뒤 고구려군이 지나가자 불시에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그는 어느 날 계속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고구려를 공격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는 371년 10월이 되자 태자와 함께 정예병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평양성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죠. 한편 고구려의 고국 원앙은 성 안에서 군사들을 몸소 독려하며 백제의 대군에 맞서 필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자신에게 2번이나 큰 패배를 안겨주었던 근초고왕, 결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전투 과정에서 갑자기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큰 부상까지 입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백제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고국 원앙은 이때 입은 부상이 심각했는지 그달 23일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근초고왕은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에 가로막혀 비록 평양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적국의 왕을 사살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고구려에게 백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수차례에 걸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고구려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데 성공한 그는 이후 372년 1월 남중국의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처음으로 백제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중국 역사서 기록에는 백제가 아닌 마한이 등장했는데, 이 시점부터 마한이 사라지고 백제라는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근초고왕 시기의 백제가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에서 벗어나 드디어 마한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그해 9월 외국에 칠지도를 선물로 보내는 등 외국과도 꾸준히 교류하여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였는데요. 이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에 외왕을 후왕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근초고왕 치세하에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초고왕은 당시 신라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지방의 거의 모든 세력들을 평정하였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하여 삼국시대의 초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375년이 되자 결국 눈을 감았는데요. 이때 그는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그가 죽인 고구려 고국 원왕의 손자가 훗날 자신의 후손들에게 보복을 가해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걸.